이창동 감독의 신작 버닝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무관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비록 수상의 기쁨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역대 최고 평점을 경신하면서 칸 영화제 관계자는 물론 세계 영화인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관련 내용을 강유정 영화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황금 종려상 수상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현지의 분위기로는 그야말로 영화 제목처럼 칸 현지를 불태웠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버닝의 영화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불타도록 서 있다, 이런 그 피켓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요. 사실 네. 현지에서의 어떤 평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상영 후 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굉장히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왜냐하면 이창동 감독이 지금 처음 가는 것도 아니고 5번째 가는 거이기도 하면서 또 이전에 이미 여우주연상도 받았고 각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엔 더 주요 부분 상을 받지 않을까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수상 불발의 이유를 꼽는다면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는 이번에 이제 비평가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뉘냐면 너무 높은 평점이 오히려 심사위원단이 그 평점에 휘둘린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테면 2016년 토니 에드만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도 평단에선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바로 이 작품이 올해 유력한 작품이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주요 부분 수상을 못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칸이라는 곳이 유럽에 있다 보니까 유럽의 중심적인 성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무엇보다도 지금 영국 아카데미, 미국 아카데미에서도 이미 좀 일어났던 현상이지만 주로 이제 페미니즘적인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여성성이 좀 더 강화된 영화에 칸이 좀 주목을 했다라는 지점도 버닝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황금 종려상 수상의 영예는 이 만비키 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일본 고레다 감독의 5번째 도전이었다고 하네요.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한국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감독이고요. 팬들도 많은, 이를테면 아무도 모른다로 이미 최연소 나무지연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감독의 영화도 5번째 이제 가장 큰 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이창동 감독이나 혹은 박찬욱 감독 역시도 여전히 몇 번의 더 도전 끝에 결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지금 만비키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처럼 이를테면 좀 도둑질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가족에 새로운 아이가 한 명 들어오면서 가족이란 혈연 중심의 진짜 가족이 맞느냐 아니면 서로 정을 나누고 의지하면서 살면 그게 가족이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올해 전반적인 세계적 영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가족의 연대 그리고 따뜻함 그리고 여성성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올해 칸느가 우리는 이런 영화 쪽의 방향에 좀 주목하겠습니다라는 방향성에는 맞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주목해볼 부분이 심사위원장이 배우 출신인 이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네, 케이트 블란쳇이 또 게다가 또 호주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배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 배우로서의 역할이라던가 혹은 여성 배우로서 가져야 될 권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온 그 여성 배우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칸느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또 더 눈에 띄는 건 심사위원이 대부분 홀수잖아요. 이번에도 9명인데 그중에 5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감독도 있었고 배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는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좀 어느 정도 표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케이트 블란쳇 같은 경우에는 블루 제스민 같은 작품에서도 보여줬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평론가님이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영화 버닝이 황금 종려상은 놓쳤지만 국제영화비평가연맹에서 주는 상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서도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 비평가들의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 영화가 동시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일단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칸에서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바랐던 황금 종려상은 아니지만 아마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회에 던지는 영향은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창동 감독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영화를 지금 만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세계적인 다른 영화 평론가들 역시도 이 작품이 단순히 어떤 작품으로서의 어떤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동시대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 좀 본 것 같고요. 한편 또 좀 작가주의 영화에 대한 어떤 존중감도 이 평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네, 또 이번 칸 영화제에서는 버닝뿐만이 아니라 주목받은 한국 영화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 영화 공작은 현지에서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고요. 네. 윤종민 감독의 작품이고요. 네. 이 공작이라는 작품은 물론 그 경쟁 부문은 아니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비경쟁 부문에 초대되는 감독이 언젠가는 곧 또 경쟁 부문에 초대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이제 모범시민이라는 작품이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에 올랐고 또 이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20대 감독이 이렇게 칸에 가서 이렇게 영화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한국 영화의 미래가 좀 밝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002년에 임권택 감독의 치화선도 그렇고요. 2004년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도 그렇고 2000년대부터 이렇게 한국 영화가 칸 국제 영화제에 계속 진출하는 좀 어떤 그런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칸의 그 국제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영화에 상당히 기울이는 관심을 좀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는 점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동아시아 영화에서도 특히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도 정평입니다. 이 버닝도 불타오르는 듯한 에너지를 느꼈다는 현지의 평가도 있지만 박찬욱 감독의 영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전에 소개했던 취하선 같은 작품들도 보자면 대개의 동아시아 영화들과 좀 달리 한국 영화는 굉장한 내적인 에너지가 있고 폭발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자국 영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국 영화죠. 한국 영화가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국가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내적 에너지라는 게 상당히 튼실하다라는 걸 칸네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칸네 그 프리모 레비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예, 뭐 내적 에너지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미 공개 전부터 프랑스를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프랑스, 중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 이제 판매가 완료가 됐는데요. 버닝이라는 작품이 엄밀히 말하자면 그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계급 간의 격차 여러 가지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도 잉여라던가 88만 원 세대 혹은 뭐 100유로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경제적 격차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이창동 감독이 영화로 다룬 거고 이런 문제와 함께 이창동 감독 특유의 영화적인 인간학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서 많은 이창동 감독 영화 팬들뿐만 아니라 작가주의 영화, 예술 영화에 대한 그 어떤 수요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나라에서는 당연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고 수입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앞서 잠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번 칸 영화제가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환기를 이끌어낸 영화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점들이 좀 그랬습니까? 일테면 이제 뭐 미투 운동으로 시작되어서 뭐 영국 아카데미, 미국 아카데미에서 드레스 코드를 통일한다라던가 아니면 배우들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여성 배우들에게 특별한 질문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을 일부러 표를 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칸 영화제가 그 심사위원장을 누가 맡겠느냐에 따라 상당히 방향성이 좀 바뀌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박찬욱 감독이 수상을 한 것도 같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케이트 블란쳇에게 심사위원장을 맡겼다라는 거는 여성으로서의 배우라는 그 자신의 젠더적 특성에 굉장히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의미였고요. 그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칸네의 좀 의지 표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세계 영화계 혹은 문화계의 흐름을 좀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듯해요.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수상작 중에서도 3명의 배우, 3명의 여성 감독의 작품이 주요 경쟁 부문에 올랐고요. 그중에 2분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시도 사실 드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 어떤 성향의 영화제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네, 또 칸 영화제는 까다로운 드레스 코드로도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데요. 네. 그런데 이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심사위원인 이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갑자기 하의를 벗어던지고 레드카펫을 걸어가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죠. 네, 심지어 이제 우리 촬영 기자분들도 늘 보호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그 앞에 사다리 올라가고 이런 장면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드레스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하이힐 대신 맨발을 신었다라는 건 어떤 점에서 하이힐을 신는다는 게 여성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불편함을 너무 공공연하게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아마도 이 맨발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드레스 대신에 그러니까 여성이 꼭 그러면 꼭 드레스를 입어야 되느냐 대신에 정장을 입고서 좀 성평등 이번에 영화제 그 전체적인 흐름에 걸맞게 남자 여자는 차이일 뿐이지 차별이 될 수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보입니다. 예. 자, 막을 내린 칸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